안의 부부 치료인데요. 가트만 박사는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떤가요? 호주에 계신 분들에게는. 지난번에 우리 안, 네, 네, 안 선생님께서는 네, 네네, 가트만 어, 공부하셨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호주에서도 시드니에서도 많이 알려졌나 봐요. 그죠? 저는, 미국의 가트만 거기 협회에서 하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음, 이 호주에서는 호주 따로 협회가 있거든요. 그 네. 가트만 클리닉. 근데 영어권이다 보니까, 음, 저는 그쪽으로 안 하고 미국이랑 직접 연결해서 음,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이제 음,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음, 제가 또 다 알아듣고 또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더블로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죠, 좋죠. 예.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는 오셨댔어요. 가트만 박사 부부가 오셔서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최성애 조벽 박사가 아주 정식으로 거기서 공부하신 수제자 이런 분들이라 여기에서 계속 그걸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트만 박사의 부부 치료뿐만 아니라 특히 유명한 게 감정 코칭이잖아요. 네네. 그거. 굉장히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국에 오셨을 때 MBC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가트만의 부부치료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했지만 그때 배울 때 당시에는 저도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좀 어려운 느낌 이런 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쉽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가트만의 이야기는요, 이제 결혼 예비 교육 제가 많이 이제 각 교회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얘기해 달라 그럴 때 제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시간 주어질 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가트만 박사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특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도 참고문헌에 소개한 바 있는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고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의 원 제목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내는 결혼을 워킹하게 만드는 그런 일곱 가지 원칙이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도우면 될까?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화면 공유할 텐데요. 어, 공유해서 잠깐 앞에 뭐 사진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한글 강의안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가트만의 행복한 결혼의 일곱 가지 원칙, 마법의 5시간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음, 자, 전체 화면으로 해서요. 자, 가트만 박사는 이렇게 생겼고 부인이에요. 두 분이 같이 한국에 이제 오셨댔는데 이 모자를 쓴 걸 보니까 아마 유태인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트만, 존 앤 줄리 가트만 박사예요. 이분이요. 시애틀에 애정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이제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 그 연구소는 MBC에서 TV에서 이제 방영할 때도 그 연구소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는데 정말 경치 좋은 곳에 마치 펜션과 같이 별장처럼 지어진 그런 집이에요. 그 연구소에
부부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뭐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놀러 가듯이 그 연구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 연구소에는 소위 말하자면 CCTV 장치가 곳곳에 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마이크를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경 비슷하게 유리로 되어 있지만 밖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 그들이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심장 박동이 다 이렇게 재질 수 있게끔 말하자면 사람이 흥분하고 화가 나면은 심장이 막 빨리 뛰잖아요. 이 맥박수까지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를 갖춘 그런 연구소예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아주 그냥 일상생활, 놀러 가서 생활하듯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모든 것이 촬영되고 녹화되는데 단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화장실, 목욕탕 이런 데는 이제 녹화가 되지 않지만 둘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녹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에 부부가 이제 들어가면은 뭐 하여튼 뭐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걸 전부 녹화, 녹음 해가지고 무엇을 분석하냐면 하다못해 그들의 정말 표정이 변하는 것, 그들의 행동, 그다음에 의사소통할 때 그들의 맥박수 이런 것들 다 측정하고 해가지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이 부부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제 나중에 코칭을 해주고 치료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연구를 했고 이 사람들이 대단했던 것은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펀드를 받아서 longitudinal study라는 거 있죠? 20년 동안 자기가 치료했던 부부들을 1년 있다 가서 만나고, 3년 있다 가서 만나고, 5년 있다 가서 만나고,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치료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고 있나, 이것을 이제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 부부를 잘 치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부부들은 정말 이혼할 뻔한 위기에 처했던 부부가 점점 더 행복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부부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집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잘 자라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의 이제 두 번째 책 중에 중요한 거는 감정 코칭이잖아요. 그죠? 감정 코칭의 그 이제 책,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연구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은 자기 책에서 얘기할 때, 뭐, 이런 부부 치료, 이런 부부 치료, 이런 부부 치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작동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 치료가 정말 믿을 만한 치료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통계에 의해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한글 강의양에도 보면은요. 그 시애틀에 소재한 애정연구소에서 수많은 부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들의 삶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적 연구함으로써 왜 어떤 부부는 이혼에 이르고 어떤 부부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 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유만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잘못될 뻔한 결혼이 다시 워킹할 수 있는가 이 이제 원칙을 발견해내면서 7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었던 거예요. 이 연구팀은요, 오랜 연구 결과 축적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부부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을, 상호작용하는 것을 5분간만 관찰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는 91%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통계에서 91%라는 그 숫자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내가 어떤 부부를 5분간만 지켜보면 이 부부 이혼하기 쉽겠네. 잘 살 것 같네를 91%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은요. 어떤 대화 방식이 이혼을 하게 만드는가? 이 얘기를 이제 먼저 그 책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면은요, 참 상식적이고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뻔한 얘기가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습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요즘에 긍정심리학에서 나오는 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이란 뭔가, 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그거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긍정심리학자들은 일일이 실험하고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론으로 만들었던 것이 긍정심리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가트만 박사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혼하는 부부 보니까 내가 그 부부들 대화하는 걸 보니까 대화의 시작이 좋지 않더라예요. 좋지 않은 첫 마디가 나오더라. 그죠? 얘기를 하는데 벌써 좋지 않은 첫 마디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누군가가 벌써 이미 감정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거친 첫 마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첫 마디가 거칠게 나오면 상대방이 부드럽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감정 상승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은 잘 해보려고 시작한 그런 대화가 싸움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첫마디는 대화 실패로 끝난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첫마디, 그거를 없애야 한다. 이게 가트만 박사의 주장이었어요. 첫마디가 나쁜 말다툼은 아무리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려고 해도 반드시 나쁜 결과로 귀결된다. 이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 3분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부부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나는 이번엔 한술 더 떠서 96%의 확률로 그 다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첫 마디가 거칠게 나가면 그 대화 해보나 마나 실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는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만약에 좋지 않은 첫마디가 이미 나갔으면 거기서 대화를 멈추라. 타임아웃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첫마디를 부드럽게 바로잡은 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해라. 이게 가트만 박사의 처방이었어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이미 감정이 솟구쳐 있는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걸 해야 되냐면 먼저 좋지 않은 첫마디 했을 때 거칠게 응수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여보,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다가는 반드시 싸우고 말 것이니까 여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이 이제 이 좋지 않은 첫마디에 대한 이제 가트만 박사의 처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은 이 네 가지 의사소통의 요소가 들어있더라. 부부관계를 해치는 의사소통의 네 가지 반칙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비난, 모욕, 자기 변호, 도피. 비난, criticism. 그다음에 비난 다음에 오는 것은 모욕이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A와 B가 소통을 하는데 A가 비난을 해요. 그러면 B는 뭘 하냐면 3번을 하게 돼요. 자기 변호,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비난했던 사람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거친 말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저쪽에서 변명을 하면서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방어를 하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두 번째 걸 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줘요.
아까 1번은 그냥 행위에 대한 비난이었는데 2번은 인격에 대한 모욕을 주게 돼요. 그리고 멸시하게 되고 contempt. 이렇게 되면 B는 이제 비난을 하길래 이래서 이랬지 라고 방어를 하고 변명을 했더니 더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니까 담쌓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톤워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피, 회피. 그래서 도망치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가 시작되면은 악순환이 되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의 의사소통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을 경향이 있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시작이 돼도 이혼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생활의 붕괴를 초래하는 네 가지 의사소통의 요인을 피해가 심한 순서로 배열하면 비난, 모욕, 자기 변호, 도피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을 비난으로 봐요. 아까 거친 첫마디를 대화 실패의 원인으로 보듯이 비난이 제일 나빠요. 그죠? 그 다음에 모욕은 또 더 나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첫마디로 언쟁을 시작하고 부부가 서로 쉴 새 없이 비난하고 모욕 주고 자기 변호하고 그러다가 상대방에서 도피를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은 틀림없이 깨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트만은 이 위험 요인들 중 하나만으로도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데 불행한 결혼을 들여다봤더니 대개 이 네 가지 요인이 다 모여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악순환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서 일방적으로 비난과 모욕의 홍수를 뒤집어 쓰게 되면 당한 쪽에서는 언제 공격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위축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말을 안 하고 정서적인 단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을 안 했더라도 정서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씩 보면은요. 비난. 비난은 뭔지 알죠? 그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트만 박사는요, 불만을 가지는 것과 비난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살면서요,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 비난하지 마라. 불만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자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비난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격, 인격 혹은 능력을 탓하며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불만이 있을 때는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고 불만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원하는 걸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비난은 처음 시작이면서 옳지 않다. 그리고 자기 변호는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건데 이거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게 돼요. 먼저 비난을 시작했던 사람이 상대방이 변명을 하면서 나오면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사람이 더 화가 나게 돼서 이제 충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욕을 주는 건 뭐냐면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어떤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상대방이 말할 때 시선을 돌려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빈정대고 흉내를 내고 농담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품게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인 도피. 도피. 도피는 이 세 위험 요인들이 이미 선행되어서 부부간에 씁쓸한 감정이 축적되면 찾아오기 쉬운 반응이에요. 이제 마음이 냉담해져요. 그리고 슬퍼져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이제 회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 남성 쪽에서 도피하는 확률이 더 높다. 남성이 말을 안 해버리고 침묵해버리고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더 높다. 이렇게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과 대화를 피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죠?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한번 우리 집에서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하고 저하고도 이제 많이 젊은 시절에 싸웠어요. 지금 결혼 48주년이 되면서 이제는 별로 안 싸워요. 싸움이 안 돼요. 이제는 알 거 다 알고 왜 그러는지 알고 이해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 싸우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당하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내일 국제정치학회에서 내가 서해를 보게 되는데 정장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이 와이셔츠를 데려달라. 이렇게 밤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답변을 했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일 다 마치고 그걸 데려놨어야 했는데 막내 아이가 막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막 뭐 약 먹이고 막 재우고 물수건 얹어주고 이러다가 피곤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 옆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와이셔츠가 안 데려져 있는 거죠. 우리 성질 급한 남편이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데려놓는다고 했는데 왜 안 데려놨느냐?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좋지 않은 말투로. 내가 그냥 미안해 여보, 빨리 내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싸움이 안 났을 건데 나도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아이는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데 자기는 쿨쿨 자고 나는 병 간호하느라고 못했는데 그까지 와이셔츠 내가 금방 데려주면 될 걸. 왜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야단이야? 이제 속으로는 화를 내고 지랄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칠게 막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자기 딱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화가 더 났잖아요. 그런데다 제가 뭐라고 툴툴거리니까 화가 진짜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뭘 부탁을 하면 한 번에 들어주는 적이 없어. 왜 와이셔츠를 빨았으면 빨리 데려놓으면 되지. 저렇게 처박아 놔가지고 그러냐. 아주 살림을 못하는 여자처럼 자기가 해주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들어준 거 없는 것처럼 막 나한테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죠. 그쯤 되면은 저는요, 젊었을 때는 마음도 여리고 그래가지고 대들지도 못하고 지금은 뭐라 그러면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할 줄 아는데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울면서 와이셔츠 데려가지고 이제 줘서 입혀가지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은 남편은 나가가지고 아주 잘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나는 아침에 너무 마음이 상했거든요. 2박 3일 말을 안 해요. 스톤월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계속 내 주변을 맘돌면서 눈치 보면서 말 걸면서 이제 그때뿐이에요. 남편은 성질만 급하지. 나는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점을 싼 거죠. 이러면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이 바퀴를 계속 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여기에서 그죠? 일단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거 먼저 잘못했지만 저도 방어를 하지 말고 그냥 남편이 성질 급한 남편이 지금 긴장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어머 미안해 그러고 오히려 호들갑 떨면서 빨리 데려주고 그냥 내보냈으면 됐을 거였어요. 자, 이걸 이제 둘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말이요, 제가요, 이걸 딱 배우고 나니까 우리 집이 이랬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가트만 박사가 그러는데 비난이 제일 나쁘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럼 나는 불만이 있어도 너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불만은 가질 수 있어. 근데 비난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좋은 말로 여보 이거 빨리 데려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얘기하면 된대.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는 바로 이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한다. 감정을 싣고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악순환을 그린다. 그러다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씁쓸한 감정이 쌓이면서 법적으로 이혼 안 해도 정서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한글 강의 안에 보면 회복 시도의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회복 시도라는 것은 repair attempt. 둘이 싸우다가도요. 그래도 부부 중에 누군가는 잘해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웬만큼 그래도 좋은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부들은 한쪽에서 회복 시도를 하면 팔로 물백이라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너무너무 씁쓸한 감정이 많이 쌓여서 마이너스 통장이 된 부부는 한쪽에서 회복 시도를 하면 오히려 그거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회복 시도를 했을 때 풀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 부부들은 이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들은요, 대개 갈등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결을 가지고 있대요. 이를 가트만 박사는 회복 시도, repair attempt라고 불렀는데 뭐냐면 부부가 싸울 때 증오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부끼리 통하는 우스운 행동이나 표정, 말 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싸우다가 혀를 쏙 내민다든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가 바라보면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거나 그냥 살며시 가서 안아준다거나 미소를 지으면서 미안해 라고 말하든가 우리 이제 큰 소리는 그만두자고 이렇게 타임아웃을 걸든가 이야기가 우리 빗나갔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모든 시도. 이게 회복 시도예요. 만약에 부부간에 돈독한 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에서 회복 시도를 사용할 경우에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우정이 있으면. 그런데 부부 간의 약간의 우정도 존재하지 않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한쪽에서 어떠한 회복 시도를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게 돼요. 즉, 부부 사이에 우정이 평소에 얼마나 두터운가. 보세요. 가트만 박사는 부부 간의 사랑을 연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부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오랜 세월 한솥밥 먹으면서 미운 정, 고운 정 싸우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데서 오는 우정. 이 우정이 얼마나 두터운가, 그리고 좋은 추억을 쌓아서 플러스 감정이 얼마나 강한가가 이 회복 시도가 먹혀드느냐, 안 먹혀드느냐,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우정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부터 소개할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트만 박사가 연구 결과 끝에 만들어낸 7가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핵심이 어떻게 부부를 사이좋은 친구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인 거예요. 연정이 아니라 우정이에요. 부부는 처음에 만나서, 그죠? 연정으로 만났겠죠. 그리고 자칫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외도에 빠질 때 우리 부부는 이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정이 식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숙한 발상이에요. 부부는 끝까지 연정이 아니라 우정인데 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같은 사랑을 찾으러 외도를 하는 거예요.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의 핵심이에요. 행복한 부부를 위한 7가지 원칙. 자, 이렇게 그냥 제가 쭉쭉쭉쭉 띄웠는데요. 제목만 넣은 거예요. 부부만의
애정 지도를 최신 정보로 상세하게 그려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기억하라. 상대방에게서 달아나려 하지 말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대하라. 제목만 우선 먼저 얘기하고 한 가지씩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라. 해결 가능한 문제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마음에 품어온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화면 제목만 얘기했으니까 그냥 얼굴 보면서 저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첫 번째, 부부만의 애정 지도를 최신 정보로 상세하게 그려라 그랬어요. 애정 지도. 보세요. 지도라고 했는데 지도의 생명은 뭐죠? 지도. 지도는 어때야 해요? 지도가 옛날 정보를 담고 있으면 안 되죠.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죠. 자동차에 내비를 달아놨는데 그 내비가 새로 뚫린 길, 터널 이런 것을 안 알려주고 이상한 논두렁 밭두렁 길로 나를 인도하면 그 내비는 갖다 버려야 되죠. 그죠? 내비는 정확해야 하고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요. 지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만의 애정 지도를 최신 정보로 상세하게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생활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트만 박사는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가족오락관 같은 이런 TV 프로 보면은요, 부부를 놓고 퀴즈를 하죠. 첫 키스를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부부가 답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죠? 남편은 다른 답을 답하고, 아내는 다른 답을 답하고, 이러면 벌써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지금 불협화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애정 지도란 상대방의 인생과 관련된 정보를 머릿속에 그려 놓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도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는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고, 그죠? 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졌는데도 금방 우리 오빠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고 있어? 또 점심에 뭐 먹었는가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 그런 거 다 물어봐요.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부부가 살다 보면 이제 너 따로 나 따로 네가 밖에 나가서 뭐를 하는지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런 정도의 이제 권태기가 와요. 그래서 친밀한 부부는 상대방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또 그가 겪는 사소한 걱정이나 고민은 뭔지, 그가 갖고 있는 오랜 꿈이나 희망, 이게 뭔지,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상대방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을 대화 내용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는 매일매일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지식,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부들은 때로 갑작스러운 변화, 특히 불행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때 당혹스러워하고 상대방을 탓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잘 알고 이해를 하면 실직이 일어나거나 질병 혹은 퇴직 같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 사람은 한층 더 굳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던 부부들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냐면, 아유,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면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쪽으로 가는데, 평소에 마음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면서 모르고 지냈던 부부들은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면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탓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고 들어오면 집구석에 앉아서 뭘 했길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남편이 실직하고 돌아오면 직장에서 어떻게 했길래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늘 같이 나눴던 부부는 밖에서 직장이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남편이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되면 실직이 막상 딱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남편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생활을 세세히 아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부가요, 이제 살다 보면요, 그죠? 흔해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성들도 예전에는 예쁘게 하고 있다가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고, 그리고 좋은 모습만 봤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너무나 좋은 점을 봤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결함들이 보이면 그를 존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점 더 홀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상대방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상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게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의견이 어긋나고 또 비난과 모욕의 말이 끼어들더라도 화가 나는 일이 줄어들어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었지,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했었지, 그 처음의 감정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사가 치료를 할 때도요, 처음에는 오면은 서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하거든요. 그거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 전략적으로 이걸 물어보게 돼요.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났냐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무엇이 좋았냐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막 비난만 하고 있다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때 이렇게 예뻤다. 그때 이렇게 착했다. 그때 이렇게 성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칭찬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인상, 처음에 받았던 좋은 인상, 그리고 그가 가졌던 장점,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생각해내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파묻혀 있었던 플러스 감정을 자꾸 되살려내는 노력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이 사람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 존중했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이야기 이것들을 자꾸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때 소개팅 나가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반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그저 해주면 이게 회복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슬며시 이제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현장에서도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이제 해서 되살려내는 것을 하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아까요, 부부는 우정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정이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중마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요. 걔네들하고 1년 동안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죠.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한 반인 친구도 있었죠. 즉, 보낸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낸 시간이. 근데 부부가 만나가지고 자꾸 피해.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면은 부인은 거실로 나가고 남편이 거실로 나오면 자기는 또 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피하기를 시작하면은 이거 적신호다라는 거예요. 비상구를 닫아라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이마고 부부 치료에서. 그런 것처럼요. 부부가 좀 함께 있어야, 있으려고 하고 그 함께 있을 때는 기왕이면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요, TV 보는 장르가 달라요. 남편은 당연히 운동 경기 보고 싶어 하고, 또 아내는 드라마 보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러면은 서로서로 방에서, 서재에서 따로따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TV 프로를 봐도 좀 보기 싫은 드라마도 아내가 재미있게 보니까 한번 같이 봐보니까 요즘은 남편들도 얼마나 드라마 재밌다고 빠지는지 몰라요. 한번 보면 재밌거든요. 아예 안 보려 드니까 그렇죠? 여성들도 미식축구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막 아우 저런 미련한 놈들 왜 저렇게 그냥 힘싸움을 하면서 저렇게 난리야 그러는데 미식축구를 남편이 재밌게 보길래 럭비죠. 그거를 보니까 그 운동 룰을 알고 나니까 어찌나 재밌는지 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취미도 다르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죠? 남편이 산을 좋아하면 그래도 따라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부부는 많은 애정, 예금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부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돌하게 돼도 이 애정, 예금을 인출해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어요. 즉, 아까 얘기했던 회복 시도가 먹혀들어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빨래도 같이 개키고, 함께 TV 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최고의 친구라고 여기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미 이들은 사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로맨스를 쌓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소한 일을 함께 나누고 돕는 것이 2주간 화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도 부부애를 돈독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2, 30분 정도 서로 스트레스를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차례로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때 아주 사소한 그냥 2, 30분의 시간들이 쌓여서 이것이 이제 우정이 되고 그러면은 엄청난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애정 예금을 쌓는 게 됐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즐거워하면서 보내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네 번째, 존중인데요. 존중. 의사결정 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정도요.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존중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일단 positive regard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것.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물어봐 주는 것. 이 질문이죠. 물어봐 주는 것.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부부는 들어주는 부부보다 4배나 이혼율이 높다. 이게 가트만 박사의 연구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남편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부부들은 이혼율이 4배나 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아내를 존중한다는 그런 것을 전달했던 남편은 남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아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비록 아내가 화가 났을지라도 남편에게 불평, 불만도 적게 하고 비난하는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타협점을 찾아내려고 아내들이 노력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듣고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표시이고, 그리고 의견을 결정할 때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서로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랬어요. 물어보는 것, 되게 어,
경상도 시댁에서는요, 아내를 배제시키고 남편하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예를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도 남편이 그냥 자기 본가에 가서 그냥 부모님하고 결정하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신 의견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할 것처럼만 해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틀림없이 가서 내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내가 따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가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 부부가 이제 역할 분담하죠. 그죠? 어, 뭐, 자녀 양육은 주로 아내가 맡아서 하고, 뭐, 재산 형성, 뭐, 주식, 이런 거는 이제 남편이 하고, 이렇게 해요. 역할 분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거, 양육에 대한 거 서로 물어보면서 결정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대학에서 이제 대학 입시가 엄청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입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수시, 정시, 가나, 다군 그래가지고 원서를 막 여러 번, 몇 번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내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써요. 원서를 써요. 근데 가군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조금 도박하는 거죠. 도전을 해보고. 나군은 그래도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쓰고, 그다음에 다군은 적정선으로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냥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 앞에 그 입시 원서 세 개를 놓고 물어봐야 돼요. 가는 이렇게 정했고, 나는 이렇게 정했고, 나는 이렇게 정했는데, 당신 의견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인이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상담도 했고, 지켜봤으니, 이거 당신이 잘 정했을 거니까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한 번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가 결정적인 차이를 둬요. 나중에 가나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요. 아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뭘 했길래 이렇게 다 떨어졌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어보고 같이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했는데 뭐 요즘에 브릭스라는 게 뜬다나?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에다가 투자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 인센티브 1,000만 원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해 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주식에 대해서 일자무식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내가 딱 이러는 거예요. 여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말 들어봤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고 가다가 넘어져 봐. 폭삭 다 깨지잖아. 내 말은 분산 투자 하라는 거지. 거기다 조금만 하고 조금은 딴 데다가 해봐. 분산 투자. 방점을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알았어. 그래 놓고 브릭스에다 다 몰빵을 했죠. 그랬다가 원금까지 손실 다 나도 이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물어본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 코칭 공부하셨죠? 코칭에서, 그죠? 코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것이 코칭의 철학이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요. 무조건 물어봐요. 그 사람이 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봐 주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존중해라. 그거 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물어봐 주는 것. 하다못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요, 남편이 그렇게 콜라를 좋아해요. 콜라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콜라를 꼭 마셔야 해요. 그래서 콜라를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콜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도 성질 급한 남편이 또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우리 남편이 자기가 자기 발로 요즘 편의점 다 여니까
콜라 사러 나가면서 나 편의점에 가서 콜라 사올 건데 당신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 주면요. 그건 곧바로 나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인 거예요. 한 사소한 것도, 그죠? 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본다는 거, 특히 경제에 관한 것은 특히 물어본다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물어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다섯 번째, 지금 네 개의 원칙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그랬어요. 해결 가능한 문제가 뭐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뭘까?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은 그걸 대화로 풀어서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갈등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는 건요. 정말 결정적인 차이,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모습, 이런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트만 박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해결 가능한 문제, 즉, 대화 좀 해가지고 갈등 해결하면은 될 거는 하지를 않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일생 싸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트만 박사는 또 그것을 비율로 얘기했어요. 만약에 100개의 싸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31가지, 31%는 해결 가능한 문제야. 그리고 69%는 해결 가능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요. 7대 3 정도로 70%나 바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내 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그죠? 뭐 성격, 습관, 문화의 차이, 뭐 이런 바꿀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바꾸려고 그냥 잔소리하고 공격하고 애를 쓰고 또 바꿀 수 있는 31%는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결혼 생활의 문제 중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것과 끝까지 지속돼서 결혼 생활의 일부로 되어버리는 것이 있다. 가트만 박사는 불행하게도 69% 정도의 부부싸움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된다고 말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를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싸워봐야 알 수 있어요. 그죠? 싸워봐야, 아, 이건 안 되겠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지혜롭게, 깨끗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제불능이다, 뭐다 이러면서 공격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살아가면서 이미 다툼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은 후에 해결되는 문제와 전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싸워도 소용없는 문제는 안 싸우기로 하고 싸워야 될 문제는 조금 적당히 얘기해서 이제 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가능한 문제 31%는 타협의 기술을 통해서 정면으로 다루면서 문제들을 줄여나가야 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더 이상 그걸 확대해서 상처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조심하면서 갈등을 피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뢰밭을 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책에는 이게 쭉 나열이 되었어요. 이런 사안은 해결 안 되는 거야. 이런 사안은 해결되는 거니까 대화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 즉, 막다른한 골목에 부딪힌 문제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지혜로워라는 건데, 과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쉽겠느냐 말이죠. 우리 상담사들은요, 20년, 30년의 훈련을 거쳐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배워요. 특히 기독 상담사들은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기독 상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근데 부부끼리는요, 내가 옳지. 그죠? 있는 그대로 수용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각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부부들에게, 결혼 안 한 커플들에게도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해요. 괜히 데이트하면서 무슨 연예인 드라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둘이 사이 좋았을 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 어린 시절의 상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거는 좋은 출발이 돼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혼하고 나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건 치부가 되면서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기 쉬워요. 참 이상하죠? 네가 그런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시절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래서 부끄러웠어. 이런 것들이 내 고민이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이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집에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준재벌이에요. 강남에 그냥 뭐 몇십 층짜리 빌딩이 뭐 두 개나 있어요. 거기서 임대 수입만 받아도 엄청 화수분이에요. 돈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넷이나 있고 그런데 이 남편이 아주 자린고비인 거예요. 너무너무 구두쇠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그냥 아끼고 막 그냥 콩나물값 하나를 막 가지고 싸울 정도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고 아이들에게도 부잣집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그냥 인색하게 굴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마음이 다 가난하고 등록금 줄 때도 1, 2, 3남 다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하고 주고 막 이러면서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 사남이 대학 입학만 되면 나는 황혼 이혼을 할 것이다. 저 사람 남편, 저 남편의 재산의 10분의 1만 나에게 주면 내가 노후에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럴 것도 없이 난 황혼 이혼을 하겠다. 이러면서 별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눈보라가 치고 있는 날인데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남편이 앉아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웬일인가 그러고 부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어디가 아파 당신 왜 그래 울어 막 이랬더니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그때 어린 시절에 눈보라가 치는 날 자기 아버지 마음씨 좋은 장로님이 누구 빚보증을 서가지고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그냥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마 밑에 남의 처마 밑에서 눈보라가 치는 날 그리고 그냥 뭐 그랬던 기억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못 내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동네를 배회하던 기억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돈 좀 있다고 그럴까 봐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일장 연설을 한 거야. 뭐 이렇게 하고요. 나는 그래서 등록금 하나도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줬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제 우리 사남이 대학 입학하면은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세계 일주는 한번 여행이나 다녀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건너방에서 너 이제 황혼이혼이다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서야 그죠? 우리 이제 다 먹을 거 있고 애들 다 길러놨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노후에 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요. 그죠?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투철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려 애쓰는구나 그러고 좀 이쁘게 봤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정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것은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 이거를 들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뭘 들어봐야 되냐면, 못 이룬 꿈. 나는 어린 시절에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이런 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안 시켜줘서 집이 가난해서 못했던 것을, 그죠? 결혼을 딱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 지금이라도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죠? 부부의 돕는 배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이 어린 시절의 그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라는 게, 그죠? 가트만 박사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꿈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꿈을 우습게 보지 않고 또 상대방의 꿈을 또 우습게 보고 부정하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문제에서 부부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알고 서로가 지닌 꿈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왜 상대가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꿈일지라도 서로 상대방의 꿈에 관해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부부간의 애정은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가 결핍이었을까? 그 상처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죠? 못 이룬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될 때 정말 둘도 없는 내 편이 되는 거죠. 인생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은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걸 나도 중요시 여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환경 보호 이런 것에 애를 쓰면 부인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하는 거, 식용유 그런 거 막 싱크에 버리던 거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죠. 일회용 컵, 일회용 물품 쓰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남편의 그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아내가 그죠? 장애우 봉사 이런 거 다니면은 남편이 그래요.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지 그딴 거 왜 하러 다니냐고 이러면서 야단치지 말고 그죠? 같이 당신 혼자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같이 가서 목욕시키는 거 도와주고 이런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 같다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그죠? 신앙처럼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배타적으로 뭐 기독교인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죠? 이게 같아지면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는 부서도 기왕이면 같으면 좋아요. 그죠?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가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은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돼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정직하게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서로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남편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 어느 한 사람이 무리하게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오랜 친구처럼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는 관대함을 가지는 것. 이렇게 할 때 서로 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친해질 수 있다. 이게 일곱 가지 원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이건 무슨 뭐 둘이서 어떻게 뜨거운 사랑을 하느냐가 아니죠. 그냥 계속 한 편이 되어서 우정을 나누는 이런 핵심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잠깐 공유할게요. 가트만의 워크숍에 가면 이런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The Sound Relationship House, 건강한 관계 모델. 이거 번역해 놓은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요. Build Love Maps, 애정 지도를 그리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Know one another 그랬어요. 서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죠. 제가 지금 7가지 원칙 다시 얘기하는 거 7층짜리 집이에요. Share fondness and admiration. 호감과 존중 나누기. 그래서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존중.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Turn towards. 등 돌리지 말고, 그죠? Build emotional bank account. 정서적인 애정 예금이에요. bank account요. 애정 예금을 쌓으라는 거죠.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죠?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고, 취미를 같이 나누고, 이런 거예요. The positive perspective라는 것은 긍정적인 관점인데, 아까 수용과 존중이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요, 여기 perpetual problem, 영구적인 문제가 되는 것과 solvable problem,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서 풀어야 될 것은 여기 6가지 스킬, 그러니까 갈등 해결을 위한 6가지 기술을 이제 가트만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근데 어떻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고, 영속적인 문제, 이것도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 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꿈을 물어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 못 이룬 상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풀어내지 못할 것 같은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reate shared meaning, 미닝을 공유하라는 거죠. 그죠? 같이. 그리고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7층짜리 집. 밑에서부터 이게 마치 매슬로의 욕구처럼요. 욕구 위계처럼 이 러브맵 우선 세세하게 상대를 아는 것. 그다음에 옛날 얘기 서로 하면서 서로 친밀감을 쌓아나가는 것. 이런 1, 2, 3, 4층이 기본이 돼야 그다음에 갈등 관리도 되고 그리고 꿈의 실현과 의미 발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트만 박사가 우리에게 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부부 치료를 하면서 꼭 부부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제로 내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이제 많이 하죠. 보면 7가지 원칙 중에 대부분의 것이 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혼하는 부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도 결국 좋지 않은 첫마디, 뭐 의사소통의 발칙 4가지, 뭐 이런 거. 또 존중은 뭐 물어보는 거라고 하고, 뭐 매일매일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기본인데요. 대화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는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바쁘기 때문에 아내가 대화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시간이 없고 남편이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시간이 없고 엄마가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학원 가야 되고 아이가 대화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바쁘고 이렇다는 거예요. 대화는 시간을 구조화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마법의 5시간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실천 덕목으로서 부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건데요. Magic 5 hours. 이 5시간은 하루에 5시간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그러면 못 살죠. 하루에 5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5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시간은 대화에다 쓰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걸 안 가르쳐 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가트만 박사가 이걸 5덕목으로 나누어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대화 시간 마련은 중요한데 어떻게 대화 시간을 쓰냐면 5시간 중에 10분, 이거 하루에 2분씩 5일이에요. 출근할 때 일정을 알려라 라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맞벌이라도 좋고 남편만 벌어도 좋아요. 나갈 때 아침밥 먹을 때 1분씩 1분씩. 아침밥을 안 먹는 부분은 현관에 서서라도 남편이 난 오늘 회사에 나가면 이런 일을 할 예정이야 라고 그날의 일정을 말해주는 거 1분. 아내는 당신 나가 있을 동안에 나는 아이들과 이런 일을 할 거예요. 1분. 그래서 2분 동안 각자 그날의 일정을 보고한다. 이런 자진 보고예요. 이 일정을 어느 이제 부부가, 그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당신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감시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신혼 첫날부터 이걸 시작해라. 이렇게 제가 결혼 예비 교육에서 가르쳐요. 매일매일 난 오늘 이거 할 예정이야. 자진 보고 해요. 그래서 10분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돌아왔죠?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20분을 써요. 하루 20분. 그래서 5일, 1시간 40분을 뭘 하는데 쓰는 거냐면 아까 7가지 원칙 중에 1번 있었죠? 애정지도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라. 이거예요. 바로 애정지도를 그리는 시간이에요. 와서 남편이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상사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아서 기분이 나빴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있다가 아이고, 당신 미련하게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충고 조언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장 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딴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당신 잘했는데 이러면서 공감과 편들기. 그래서 남편이 10분 동안 직장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이제 기분이 풀려야 돼요. 아내가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충고, 조언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서 있었던 일을 10분 동안 또 얘기하면 남편도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여기 공감과 편들기. 부부는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막 욕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듣기 싫죠, 남편은. 그러면 또 이제 뭐라고 그러고서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때 누구 욕을 해줘요? 시어머니 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죠? 응.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툭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그냥 클락스만 확 울리고 막 욕을 하면은 옆에서 부인이 막 그냥 남편 욕을 하잖아요, 또. 아, 왜, 나 깜짝 놀랐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욕해줘야 되는 거죠. 부부는 편이 되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는 서로 다른 사람 흉보면서 친구 되거든요. 그죠? 세 번째, 하루 5분씩 7일. 그래서 35분을 써요. 뻔한 얘기예요. 서로 존경, 인정, 격려, 칭찬, 감사의 표현을 하라. 가트만 박사가 얘기해 준 것 중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5번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그게 상쇄된다 그랬어요. 5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존경, 인정, 격려, 칭찬, 감사를 계속 수시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분이니까 2분 30초씩 나눠서 하면 돼요. 그죠? 그냥, 아, 오늘 뭐 된장찌개가 맛있다. 뭐, 오늘 수고했지, 하루 종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하루 5분씩 7일 35분 동안 스킨십을 통한 애정 표현. 그러니까 요거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죠.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그죠? 손잡고 마사지 해주고 뭐 이런 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1, 2, 3, 4를 합친 게 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2시간 남죠? 이 1, 2, 3, 4는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 1분씩, 20분씩, 뭐 5분씩 이렇게 하는 건데 5번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한 몫에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추억 쌓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하라. 그죠? 그래서 뭐 2시간, 2시간, 뭐 주일에 뭐 예배 끝나고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고 어떤 때는 영화도 보고 이렇게 아이 맡겨놓고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억을 이렇게 꾸준히 쌓고 있으면 이게 애정 예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법의 5시간이라 그랬어요. 5시간을 이렇게만 쓰면 마법처럼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이 나빴던 부부도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려요. 부부치료에서는. 이걸 가르쳐 드리고 이것 중에서 뭐를 하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은 대개 주일에 즐거운 데이트, 이걸 꼽아요. 부인은 대개 2번을 꼽아요. 스트레스 푸는 대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는, 그죠? 둘이서 똑같이 주일에 데이트를 하면은 이건 당장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바쁜 부부들은 1번부터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요, 저희 부부는요, 정말 대화 안 하고 살았거든요. 못 하고 살았죠. 아주 젊었을 땐 우리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요새 우리가 꼭 하는 건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우리는 아침밥은 꼭 같이 먹기 때문에 비록 5분, 뭐 10분 요거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그때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돌아와서 20분 대화는 빼먹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일날 같이 교회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빼먹었던 이야기들을 또 해요. 이렇게 하면서 겨우 그래도 애정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요즘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시간 이제 다 됐는데, 어, 들어보시면서